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방송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게 어떻게 전파를 탈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기묘한 방송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은 그런 여러 방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비평적, 교육적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청 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에 관해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 속에 나오는 일부 내용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영어로 더 그레이트 도넛 쇼, 직역하자면 위대한 기증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기증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에서 알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장기를 기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전개는 이렇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리사란 이름의 여성이 출연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그녀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로 37살이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 꼭 좋은 일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며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신장 기증이 꼭 필요한 환자를 3명이나 출연시킨 것이죠. 이 환자들도 각자 딱한 사정들이 있었고 이들의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모두 들어본 다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신장을 기증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아마 기증자인 리사가 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방송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서바이벌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누가 기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지 실시간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전달받아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한 명에게만 기증자의 신장을 이식받을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상당히 쇼킹한 내용의 방송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출연자가 신장을 기증하겠다 말하고 이식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 3명이 나와서 딱 한 명 누가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송.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면 당시에 정말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결국 프로그램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야만 하는 무렵 사회자가 갑자기 시청자들에게 큰 반전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 방송이 전부 기획된 가짜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증자로 나온 시한부의 리사는 실제로는 환자도 아니고 그냥 배우였단 것입니다. 그에 반해 기증이 필요해 출연했던 환자 3사람은 진짜로 신장 기증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기획된 것이며 리사가 실제로는 배우란 것을 사전에 알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짜고 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던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난 후에 예상대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목적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도 괜찮은가였습니다. 분명 신장 질환은 고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제 환자들을 내보내어 마치 3명 중 1명만 살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서바이벌 형식의 내용이 과연 옳은가에 관한 것이었다네요. 물론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나름대로 공익적 목적을 위했고 나중에 가짜로 기획된 것이었음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방송의 구성과 방식 자체가 자극적이었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많은 시청자가 나중에 진실을 알긴 했지만 이들을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가해졌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은 비판 속에서 수많은 시청자를 우롱한 프로그램으로 남게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종료 후 의외의 결과가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 기증을 하겠다는 신청이 꽤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이 잘 맞긴 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방송은 2007년 올해의 순간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비록 방송 자체는 당시엔 문제적인 소재로 기억되었지만 이후 윤리적인 비판과 공익적 효과가 충돌하면서 사회적인 질문을 대중에게 던진 방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누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은 피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단순히 자기가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남이 당하는 것을 보는 것도 대단히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하나의 게임쇼로 만들어서 방송에서 보여준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2002년 미국에서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더 챔버, 퀴즈 게임쇼였는데 일반적인 진행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진행자는 참가 희망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내놓습니다. 소정의 참가 금액만 받고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퀴즈쇼에 도전할 것인가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참가비만 받고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참가 희망자가 도전하겠다고 말하면 본격적으로 이 기괴한 퀴즈쇼가 진행됩니다. 퀴즈쇼의 제목 그대로 방을 뜻하는 챔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참가자를 의자에 앉혀놓고 몸을 고정시킵니다. 이후 참가자가 의자에 고정된 상태 그대로 어떤 챔버, 즉 어떤 방에 들어가게 할지 컴퓨터가 임의로 정합니다. 이 챔버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컨셉에 따라 뜨거운 방, 차가운 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챔버 안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문제가 제출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기괴한 요소들이 방 안에 등장합니다. 뜨거운 방의 경우 내부 온도가 최소 43도에서 최대 66도, 그리고 의자가 앞뒤와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리거나 완전히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합니다. 차가운 방의 경우는 기본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최대 영하 29도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심지어 가끔 몸에 차가운 물이 분무기처럼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두 방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시속 약 60km 정도의 강풍이 방 안에 불기도 하고, 방 전체가 계속해서 크게 흔들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전극을 연결해 근육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방 안의 산소를 일정 농도 이하로 조절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가자는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서 쉬운 문제 하나조차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걸 정말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프로그램 그 자체입니다. 말만 퀴즈쇼일 뿐 사실 퀴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기괴한 쇼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당시 비평가들은 이 프로그램에 부정적 평가를 내놨고 시청자들 역시도 반응은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사에서는 더 자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첫 화에 비해 시청률이 계속해서 반토막이 나면서 이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만 입증되었다네요. 즉 사람들이 무조건 자극적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이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것도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한 에피소드는 방송사의 사장도 당시 녹화 현장에 있었는데 이때 쇼에 사용되던 챔버의 기술적인 오류 현상으로 인해 참가자가 그대로 안에 갇히는 순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는 다행히 아무런 부상도 없이 풀려났지만 방송사의 사장은 이 당시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걸려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시청률의 부진과 큰 비판에 부딪히며 단 3회 만에 프로그램 자체가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1982년 야심차게 시작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방송 레이트 레이트 브렉퍼스트 쇼가 그것입니다. 진행자인 노엘 에드먼드의 이름이 붙어 있어서 보통 노엘 에드먼드 쇼라고도 불렸던 모양입니다. 제목 그대로 아주 늦은 아침 식사 쇼란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름에 걸맞게 토요일 오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여러 코너가 존재하는 종합 예능 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았던 코너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코너인 기비 더 헐이란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의 백미는 바로 일반인이 참가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시청자가 전화로 이 코너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적힌 룰렛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룰렛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면 이 룰렛은 경품 추첨 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참가자가 어떤 스턴트를 보여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스턴트를 고르는 코너였습니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지만 진짜입니다. 그냥 일반인에게 스턴트를 도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스턴트의 내용들도 꽤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 내용이 너무 위험한 나머지 영국 정부에서 직접 방송사에 접촉해서 이걸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권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는 좀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코너가 나오는 시간이 다른 코너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시청률이 좋았고 인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4명의 남녀가 누구인지 혹시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바로 세계적인 가수인 아바입니다. 이렇게 당대 유명 가수들을 초대하는 코너도 있었는데 오히려 종종 이 스턴트 코너가 더 인기가 좋기도 했으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도전했던 사람들 일부가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너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1986년에 벌어졌습니다. 이 스턴트 코너에 참가했던 마이클 러시,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마이클의 사진입니다. 그가 룰렛을 돌려 당첨된 스턴트는 아주 높은 곳에 매달렸다가 그대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의 스턴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촬영 전 높은 곳에 매달린 채 리허설 도중에 마이클의 몸에 걸려있던 안전 카라비너가 갑자기 빠져버렸고 그로 인해 급작스럽게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이클은 병원으로 곧장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결국 눈을 감게 되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스턴트에 사용되었던 안전 카라비너가 너무 약한 재질이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사고 당시 사용되었던 카라비너들이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때 이 카라비너들이 손가락으로만 살짝 당겨도 바깥으로 쉽게 풀려버릴 정도의 장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몇 개 연결하는 정도로는 남성의 몸무게를 버티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이런 고강도의 스턴트를 실행하게 될 경우 안전장비는 당연하고 전문가들의 감수와 충분한 연습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전문 스턴트맨의 시범이나 감독이 없었으며 심지어 이런 스턴트는 몇 주 정도 연습을 해야 함에도 단 며칠 동안 연습한 다음 리허설에 투입됐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실상 예견된 사고나 다름이 없었던 셈이죠. 결국 방송사는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00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세상을 떠난 마이클의 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약 12만 파운드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방송사에서는 사고 이후 쇼 자체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아무리 시청률이나 인기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시도를 방송으로 벌였다는 것이 충격적이기는 하네요. 마지막 방송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대한민국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약간 위험한 방송이란 제목입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호기심을 제보받아 방송에서 대신 시도해보고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TV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엔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 처음엔 TV용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당시 막 태동했던 위성 DMB를 통해 송출된 제한적인 플랫폼의 자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TV의 케이블 채널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엔 참 별난 소재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보기에는 단순히 별나다로만 치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황당한 소재들도 꽤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재치 있는 소재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재들은 종종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시청자들의 호기심, 궁금증을 제보받아서 방송이 대신 해결해준다는 포맷들은 꽤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소위 말하는 선 넘는 진행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물을 소재로 만들어진 에피소드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동물에게 같은 종으로 만든 음식을 주면 과연 그 동물이 그 음식을 먹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동족 포식이 가능한가 하는 소재였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등장한 동물들은 바로 닭과 개였는데 정말 궁금증 내용을 문자 그대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내용과 결과가 어땠는지에 관해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돼지가 번지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 등장한 것이죠.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과 더불어 겁에 질린 돼지를 그대로 내보내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당시에도 보기에 힘들고 매우 가학적이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이 방송사 온라인 게시판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글을 여럿 올리기도 할 정도였다네요. 결국 이런 여러가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소재 고갈 및 화제성이 점점 떨어진 점 등이 겹쳐서 2007년 9월을 끝으로 방송은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여러 논란들이 있기는 했지만 위성 DMB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란 특징을 살려서 일반 공중파 프로그램 등에서는 쉽게 해내기가 어려웠던 여러 다채로운 실험도 보여줬다는 기억이 남아있긴 하네요. 오늘은 여러가지 기묘한 방송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면 몇 가지 소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획들이 실제 방송이 될 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극적인 소재들로 화제성을 이끌어내려 했던 시도를 보면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란 말이 언뜻 떠오르기도 합니다. 언젠가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실제로 방영되었던 기묘한 프로그램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